생각했던 것보다 진로가 더 느려서 학생들은 전혀 그렇게 안 느낄 것 같은데 더 느려서 좀 걱정이 많은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열심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여러 방식으로 소개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통계물리 하는 사람들이 꼭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디그리 익스포넌트만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럼 디그리 익스포넌트가 0으로 가서 누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모먼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먼트라는 것 자체는 어떤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이 박수영 교수님도 설명 잘 해주셨지만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그 양의 n승의 평균 같은 게 모먼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쉬운 거는 당연히 1을 넣으면 평균 디그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제 물리를 안 해도 많이 익숙한 제곱의 평균이니까 세컨드 모먼트죠. 흔히 제가 얘기하기로 학생들한테 분사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처럼 퍼스트랑 세컨드 모먼트로 이 베리언스 분산이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나 허브 같은 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얼마나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이상치라고 부르는 아웃라이어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은지가 요 세컨드 모먼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모먼트부터도 중요하다고 아주 훌륭한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얘기로 저는 이제 이거를 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또는 파워로 분포를 갖고 있다면 얘가 어떤 식으로 비헤이브 할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K의 n번째 모먼트는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X의 n승을 적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호가 음수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냥 적분식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다 라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뭔가 이제 찜찜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얘가 지금 Kmax 자체가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었는데 요 적분이 n에 따라서 발산할 수가 있어요. 모먼트가 발산할 수 있어요. 네, 박수성 교수님 강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먼트가 전부 존재할 때 이게 같은 분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워로 분포는 그런 것조차도 성립이 안 하는 언젠가 모먼트가 발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시겠지만 파워로에서는 n번째 모먼트가 언젠가는 무조건 발산을 하게 됩니다. 아주 독특한 분포예요.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수렴 발산 조건 따져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수리물이나 그런 데서 배워 수렴 발산 조건 따져보면 되는데 이게 디그리 익스포넌트 감마일 때 감마 빼기 1이라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은 차수의 모먼트는 유한한데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차수는 다 발산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게 x분의 1 적분하면 로그 x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로그로 발산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바라바시 교수님 교과서에서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단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부호가 다른 데 붙어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사소한 실수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디그리 익스포넌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누울수록 또는 감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작은 모먼트부터 발산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마가 100이다 이런 거 뭐 잘 측정은 안 되겠지만 감마가 100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향을 주는 모먼트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일단 이거를 잘 보시면 일단 감마가 2보다 작으면은 아까 0 근처로 가는 게 얘기했는데 0 근처로 갈 것도 없고 감마가 2보다 작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래서 감마가 1.5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감마가
1.5면은 이게 0.5니까 n이 1일 때도 발산해버려요. 평균부터 발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실제로 그런 네트워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2라는 게 딱 그런 익스포넌트 2라는 게 평균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그런 경계점, 익스포넌트 경계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암기식으로 2에서 3 사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암기에서 벗어나서 무슨 의미가 있어서 2에서 3 사이가 그렇게 특별한 건지를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2에서 3 사이에 있으면 2보다는 크니까 평균은 수렴합니다. 그런데 세컨드 모먼트부터 발산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아까 세컨드 모먼트라는 게 분산을 결정한다고 했죠. 얼마나 네트워크에서 디그리가 얼마나 다양한 값을 갖고 있냐가 분산이잖아요. 그게 근데 발산을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여러분 당신의 키가 얼마냐? 170이다. 얼마나 확신하냐? 신뢰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이, 그러니까 정확도가 0이라는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평균은 정의가 되는데 베리언스가 네트워크 사이즈에 따라 발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큰 허브가 존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2에서 3 사이만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의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2에서 3 사이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한참 했지만 실제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스케일 프리는 이게 2에서 3 사이에 있든 뭐 3.5든 아니면 뭐 이게 70이든 간에 어쨌든 엄밀하게는 다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요 구간 2에서 3 사이 평균은 정의가 되는데 분산은 발산해버리는 요 구간이 아주 특별한 구간인 이유가 그거 이유 때문에 분산이 발산해버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전부 다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리얼 네트워크는 당연히 유한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몇 번째 모먼트로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리얼 네트워크에서는 하나만 갖고 리얼 네트워크 측정했는데 뭐 4.5가 나왔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4.5라는 게 또는 리얼 네트워크에서 2.5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분산이나 평균 계산하면 다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거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개별 네트워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지 사이즈 네트워크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어떤 스케일링 비헤비어를 보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아규먼트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릭터리스틱 스케일이 없다 이 얘기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격당했던 말이 있는데 유니버설하다, 어딜 가나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어딜 가나 다 있냐 아니면은 뭐 어딜 가나 다 있는 그 눈으로 보니까 어딜 가나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런 식으로 좀 하곤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아규먼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프랙티컬하게 분포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려면은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포를 그릴 때 보통 여러분이 스케일프리 네트워크에서 그리프 찾아보면 저런 것들이 보일 텐데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보라색 점 몇 개로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그리 자체는 종류가 되게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점이 몇 개밖에 없냐? 이게 소위 비닝이라는 거예요. 이 비닝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네트워크 하나 갖고 디그리 분포를 아주 정직하게 재서 로그로그로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을 얻게 될 거예요. 여기 뭔가 이상하죠?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요 네트워크에서 특정 디그리를 가진 노드가 하나밖에 없을 때 거기 나타나는 그 소위 파이널 사이즈 이펙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로그로그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리게 된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디그리 익스폰 측정하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식의 그림을 논문에 넣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백을 좀 했고, 요즘은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은 굉장히 스태티스티컬하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게 소위 비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비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요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로그로그 스케일 때문에 여기서 유니폼하게 K를 증가시킨 게 이쪽에서는 점점 더 이제 넓은 범위가 됩니다. 로그 스케일 때문에 그래요. 간격을 일식한다는 게 여기서의 1이라는 거랑 여기서 1이란 간격이 그림에서 되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뭐 비닝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하는데, 로그 비닝 자체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리니어 스케일에서 공평하게 쪼개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에서 공평하게 되도록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제대로 못했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기서의 길이와 여기서 길이가 사실은 실제로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가 훨씬 더 사실은 긴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는 그런 방식을 로그 비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빈 사이즈를 점점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4 이런 식으로 빈 사이즈를 키워가서 이 안에서의 분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얘기가 있고, 이거 그리는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조금 트리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혹시 그림 그리거나 할 때 참고하시고, 이게 n번째 빈에 들어가는 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 점을 어디 찍을 거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행히 그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요 로그 비닝에 대한 코드를 GitHub에 올려주신 가톨릭 대학교 정황현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거듭 제곱 법칙을 따르는 정수 데이터 구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고려대학교 공활 교수님 연구실에 계셨던 노다해라는 분이 아주 한국어로 이거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닝하는 거 대신에 뭐 큐뮬러티브 분포, 그러니까 누적 분포 같은 걸 그릴 수도 있고요. 누적 분포 개념은 뭐 굳이 여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뭐 누적 분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원래 보통 누적 분포라고 부르면 특정한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파워로 분포에서는 보통 어떤 디그리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뭐 컴플리먼터리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거의 아주 좋은 성질 중에 하나가 파워로는 적분하면은, 이 파워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다항함수죠. 사실은 마이너스 감마라는 특이한 차수를 가진 다항함수인데,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그냥 익스포넌트가 그냥 1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깔끔하게 잘 파워로를 따르는 분포가 있다면 적분해도, 그러니까 큐뮬러티브를 그려도 여전히 파워로인데 익스포넌트만 1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에 비해 훨씬 깔끔해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 가면 점점 이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 셀프 에버리징 같은 느낌으로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익스포넌트를 측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다음에 1 빼주는 것만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 랭크 플랫이라는 게 있는데, 큐뮬러티브랑 랭크의 관계,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요 큐뮬러티브 분포 의미 자체가 어떤 디그리보다 디그리가 큰 노드의 비율이죠. 상대적인 얘기예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뭐가 되냐면, 등수로 생각하면은 나보다 디그리가 큰 것들의 비율 자체가 내가 이 전체 시스템에서 몇 등을 하고 있냐, 이거랑 정확하게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등수로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회전시켜서 재면은 여기 랭크 플랫이 정확하게 큐뮬러티브 분포에 대응이 되고, 슬로프가 조금 복잡해졌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릴 때 물론 이제 그 히스토그램 그리는 것도 쉽긴 하지만 랭크 플랫은 포팅하는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는 그 쉽지만 틀린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쉽지만 틀린 방법은 이거 로그를 그린 다음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완벽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말했던 그거랑 관계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의미 자체가 여기서 벗어나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핏이라고 부르죠. 이 스퀘어 된 거를 최소화시키는. 그런데 로그에서는 지금 똑같이 여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요만큼의 차이가 여기로 가면 사실 이만큼의 차이가 돼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션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 이거는 아론 클로젯이란 분의 이런 페이지 같은 걸 참고하시고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바라바시 교수님의 교과서에서 거의 그대로 따온 건데, 이게 K-민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에서 실제로 디그리가 최소인 것과 최대인 게 있겠죠. 그 중에 파워로를 따르는 미니멈인 거를 일단 가정을 하나 합니다. 점을 하나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문자 K-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왜 이거냐 물어보면 이제 그 논문 읽어보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디그리 익스포넌트를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실제 파워로 분포와 실제 데이터 사이에 소위 콜모그래프 스미노프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이게 큐머티브 분포가 차이가 맥시멈이 되는 곳이 어딘지 그렇게 재서 그 디스턴스를 재고, 이거를 사실 모든 K-민에 대해서 쭉 스캔하면서 다 해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추정하는 에스티메이트한 그 분포와 최소가 되는 K-민을 찍고 거기서 익스포넌트도 쟀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추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 자체는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다고 했을 때 뭐 큐뮬러티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 사이 이제 거리를 재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지금 데이터에서의 요 분포와 우리가 추정하는 파워로라고 깨끗한 파워로로 가정했을 때 추정하는 것 사이에 거리를 재본 다음에 요 거리가 미니멈이 되는 K민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직접 해보면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요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또는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포 함수 두 개를 비교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덕상 교수님 강의할 때도 나오지만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런 KS 테스트 같은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보충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바라바시 교수님 교과서에서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여기서 쭉 스캔하다 보니까 49 정도에서 디스턴스가 최소다. 그래서 49를 미니멈으로 찍고 그다음 여기서 감마를 찍었더니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뜨거운 감자인 이게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파워로냐 맞냐 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무 데이터나 갖고 와도 아까 말한 그 방식대로 에스티메이트하고 디스턴스 재면은 어떤 값에선 반드시 미니멈인 디스턴스가 있겠죠. 그래서 파워로로 피팅하면 어떻게든 파워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워로가 맞냐 아니냐 그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파워로가 맞냐 아니냐를 재기 위해서 소위 자 이제 통계 물리가 아니라 통계학에서 말하는 p-밸류 같은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거냐면 리얼 네트워크에서의 그 아까 얘기했던 추정한 분포와 실제 분포 사이에, 그러니까 리얼 네트워크에서 그 얘기했던 실제 데이터에서의 분포와 우리가 파워로라고 피팅은 아니니까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에스티메이트한 그 분포 사이에 거리라는 게 있을 거고 그걸 D 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요 D 리얼이 어떤 값이든 나오게 되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디스턴스인지를 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가상으로 서로겟 데이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가상으로 요런 파워로를 만든 다음에 요 파워로를 따르는 랜덤 넘버를 막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가상의 데이터를 갖고 그 네트워크 사이즈랑 똑같은 노드 개수만큼을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네트워크 진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디그리만 뿌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소위 신세틱한 그 합성해서 만든 새로운 어떤 디그리 시퀀스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거를 마치 진짜 데이터처럼 다뤘을 때 나오는 요 신세틱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요 거리 사이에, 그러니까 이 n개의 버추얼한 그 디그리, 가상의 디그리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분포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 요 거리가 실제로 그러면 실제 거리가 이걸로부터 나오는 거에 얼마나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번 여기서 쓴 진짜 D 리얼은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진짜 데이터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가상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할 수 있습니다. 뿌려보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D 리얼은 숫자 하나가 나오는데 D 신세틱은 이것도 값이 여러 개 나오니까 분포로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D 신세틱을 열심히 했던 요런 분포가 나왔는데 D 리얼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를 아무리 해도 얘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 D 신세틱 요 레인지에서 요 범위가, 그러니까 이 D 리얼은 사실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여기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게 벗어나 있다는 건 여기서부터 D 리얼부터 무한대까지 신세틱으로 설명 가능한 분포를 전부 다 모았을 때 그 값이 얼마인지를 p 밸류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값이 보통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미치다. 그러면은 이거는 파워로가 아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거를 신세틱을 아무리 해도 얘가 지금 D 리얼을 설명할 수 있을 확률이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통계 물리보다는 이제 통계학에 훨씬 가까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빨리 생략을 많이 하긴 했는데 특히 요 부분 제가 과제에서 얘기를 했던 건 사실 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구현하기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파워로 그려보고 정 안 되면 리스트 스퀘어 PC라도 해서 뭐 보여주고 그리고 뭐 사실은 이걸 여러분을 탓할 수 없는 게 지금도 많은 논문들이 그냥 그림 보고 직선이니까 파워로라고 하고 그런 주장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간상 좀 힘들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이런 거를 해보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논쟁이 뭐냐 이겁니다. 어느 날 요런 논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드물다. 당하고 효과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던진 건데 특히 이제 이거 쓴 분이 아론 클로젯이라는 아까 파워로 엄밀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 이분은 사실 파워로를 엄밀하게 해야 된다 엄밀하게 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시다가 이제 이 결론까지 도달하신 거죠. 우리가 파워를 엄밀하게 쟀더니 사실은 바라바시 그룹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가 많다고 했던 것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여기도 친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페톨메라는 분이 뭐 코멘트 같은 것도 쓰긴 하셨고 굉장히 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엄밀하게 따지기 시작했던 게 이게 컴플렉시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뭐 철학적 고찰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시적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제 아론 클로젯이라는 분이 이렇게 공격했으니까 바라바시라는 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도큐먼트를 내셨습니다. 굉장히 세게 말했어요. Fruitless search for scale-free network. 이상한 짓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쓸데없이 이상하게 엄밀한 도구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는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된 거다. 이 제목 자체는 비틀즈 노래인데 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Love is all you need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러브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러브를 LOVE라고 쪼갠 다음에 그거 하나하나를 찾으면서 뭐 통계적 엄밀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되게 세게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지금 그래서 요 두 그룹이 상당히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그룹들인데 이제 요런 제목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 보면 참 평화롭게 싸우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웰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테이크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나온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 퀀텀 매거진에도 나왔고 김범민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조항현 교수님도 이거 관련해서 글을 쓰신 게 있어서 과제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가 사실 이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레퍼런스를 이렇게 줬는데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데이터 소스니까 받아서 해보라는 거고요.
제가 사실 뭐 엄밀하게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건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파워로 Y인지 맞는지 P-value까지 구해보라는 건데 쉽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1번을 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고, 마지막에 약간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해 달라는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주제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수님들 레벨에서도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뒤에 뭔가 잔뜩 많이 붙어 있긴 한데 이거는 참고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렉처가 5까지 있는데 세 번째가 이제 여기는 제가 과제를 2개나 쓴 상태라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델의 중요성 같은 것도 한참 동안 얘기할 수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통계물리 모델이란 게 뭐 이런 것들 있죠. 리얼리티는 아니지만 실제로 리얼리티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 저희 렉처 전체 주제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모델들, 이직 모델이나 아니면 뭐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다음에 이상기체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식의 통계물리 모형 같은 거. 네트워크 같은 것도 이런 모형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성질들이 어디서 온 거냐, 왜 나오는 거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모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있죠. 모형이라는 건 as simple as possible 해야 되지만 더 심플하면 안 된다. 요 적정선을 지키는 게 네트워크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뭐 파라미터를 100개 넣어서 리얼 데이터랑 다 맞춘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통계 물리학자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모델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 걸 해보려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랜덤 네트워크 또는 랜덤 그래프라고 부르는 건데, 이 평등한 그런 네트워크고 통계물리 용어로 말하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랜덤리스를 최대화하는 네트워크 모형.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서머다이닉스랑 관계가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떤 네트워크일 거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만 너무 진짜 아무것도 안 주면은 되게 굉장히 막막하기 때문에 뭐를 주냐 하면 최소한 노드가 몇 개인지 엣지가 몇 개인지 이거는 주는데 이것조차도 엣지를 그냥 줄 수가 있고 평균 엣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두 가지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넘버 오브 엣지 이게 뭐 다른 두 가지 정의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노드 개수는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주어진 노드와 주어진 엣지 개수가 딱 있다. 이걸 갖고 어떻게든 조립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에리도시와 레니의 랜덤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1959년도 이때는 아주 오래된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겁니다. 노드가 5개가 있고 링크가 3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붙이는 거죠. 3개 이렇게,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3개를 이렇게 붙이고 나머지는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디그리 뭐다 이런 거 다 복습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 그 네트워크를 공부하신 분들도 에도시 레인 네트워크 하면 이거 아니고 확률 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 역사를 좋아해서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에도시 레니가 연구한 게 아니라 길버트라는 분이 에도시 레니 모델을 약간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드는 고정돼 있는데 이 노드 쌍, 그러니까 이 10개의 노드 쌍 중에서 뭐가 연결될지를 매번 돌아가면서 확률적으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길버트의 에도시 레니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버트라는 분께는 안타깝게도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에도시 레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2개 다 가져가 버리셨는데 어쨌든 이게 설명하기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콜레이션이나 그런 면에서.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돌아다니면서 0.3의 확률로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날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expected number of 엣지. 그러니까 아까는 엣지가 숫자가 고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기대되는 엣지 숫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3 정도가 되게 되는 당연히 2나 4 뭐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에버리지 에버리지 디그리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고요. 뭐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X에서 참 재미있게도 굉장히 이름이 직관적인데 이 그래프인데
넘버 오브 노드를 n이라고 부르고 넘버 오브 엣지를 m이라고 불러서 GNM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GNM 랜덤 그래프가 있고요. GNP 랜덤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길버트 랜덤 그래프, 에드지 레인데 이분들이 위대한 분들인데 이게 이름도 안 써주고 이렇게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던 자이언트 컴포넌트 사이즈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작위로 연결하는데 당연히 처음에 아무 연결이 없을 때에 비해서 점점 에버리지 디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붙어서 컴포넌트 사이즈가 커지고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큰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평균 디그리가 뭐 이렇게 정의가 되죠. 여기서 아까 제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했던 그 이상한 일이 조영석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퍼콜레이션 트랜지션입니다. 네트워크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길이 없었다가 생겨난 요 과정이 바로 퍼콜레이션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이런 식의 이상한 게 나온다는 건데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특히 이 퍼콜레이션 관련된 거는 조영석 교수님 강의라든지 아니면 조영석 교수님도 아마 이 책에서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컴플렉시티 앤 크리티컬리티라는 책인데 이거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판서 강의를 좀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일단은 자이언트 컴포넌트 사이즈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분포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통은 뭐 그래프 이론이나 이런 데서 또는 뭐 네트워크 과학에서 SOC 랜덤 네트워크의 디그리 분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중요하긴 한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클래시컬한 이그젬플이죠. 이거는 네트워크에서 모든 일이 인디펜던트하게 일어나는 거를 P라는 확률로 시도하는 거라서 여기 링크가 있냐 없냐가 인디펜던트한 확률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노드의 디그리가 얼마냐라는 게 정확히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있냐 없냐 그거니까. 여기 하필 4개이기 때문에 여기 링크가 없냐 있냐 2개냐 3개냐 4개냐가 윷놀이랑 똑같습니다. 윷놀이에서 개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이제 P가 0.5일 때 이게 경우의 수가 4개, 6개 많기 뭐 그런 것 때문이죠. 어쨌든 그 윷놀이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런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대신에 이 경우에 스파스한 리밋 그러니까 연결 확률이 굉장히 작으면 이게 포화송 분포로 근사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라서 이런 식으로 포화송 근사가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화송 분포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뭐 전혀 스케일 프리는 아니고 그냥 캐릭터리스틱한 어떤 평균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분포가 가능하고 이게 파워로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고 그럼 요 에더시 레니 랜덤 네트워크의 문제가 뭐냐? 당연히 리얼 네트워크랑은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많다. 특히 디그리 분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른 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모델이 아닌 게 됩니다. 쇼티스트 패스 랭스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도 이게 에더시 랜덤 네트워크에서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이제 특별히 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친구들이 전부 지구상에서 랜덤하게 선택한 사람들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확률이 그냥 연결 확률이랑 똑같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모델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스몰 월드 네트워크 모델이라 부르는 게 이것도 이제 거의 굉장히 오래된 SBS 다큐멘터리 중에서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큐멘터리에서 되게 멋있게 나온 건데 98년도에 이제 이런 논문이 나오면서 여기 쇼컷을 지름길을 몇 개 추가했더니 이제는 설명할 수 있는데 패스 랭스는 굉장히 짧아지는데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래서 여기가 패스 랭스는 굉장히 짧지만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충분히 큰 그러니까 로컬한 뭉쳐짐을 갖고 있으면서도 쇼컷 때문에 패스 랭스는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예시다라고 해서 이거를 스몰 월드 네트워크라고 불렀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스트로가치 교수님이 이름을 참 잘 지어서 히메라 스테이트 같은 것도 그분이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몰 월드라는 걸 제목에 딱 이렇게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랜덤하게 이렇게 리와이를 시키는 거고 이것도 당연히 와츠 스트로가츠 그래프라는 거를
네트워크 X에서 불러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를 했고, 디그리 분포를 그러면, 이것도 아까 그 다큐멘터리에 있었던 건데, 허브를 어떻게 보일 거냐인데, 이게 디그리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디그리 분포가 굉장히 다양한 걸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약간 반칙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반칙이냐면 디그리 분포를 파워로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걔를 조립합니다. 반칙 같다고 했지만 상당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컨피그레이션 모델이라는 거예요. 디그리 분포 뿌려놓고 조립하는 거 컨피그레이션 모델. 그래서 뭐 마치 이케아 가구 조립하듯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건데, 이런 걸 이제 주어진 디그리 시퀀스로 된 노드를 만들어 놓고 이걸 조립하는 건데, 근데 주어진 디그리 시퀀스가 이게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중요한 수학 문제. 이거를 소위 그래피칼리티라 부르고, 백용주 교수님도 예전에 연구를 하셨던 그런 연구가 되는데, 그런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도 에르도시 이름이 들어갑니다. 에르도시 갈라이 띠오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있대. 이게 2022년에 9월 달에 키아스에서 있었던 네트워크 관련 학회인데, 이분이 컨피규레이션 모델의 문제라고 하면서 얘기한 건데, 저 왼쪽이랑 오른쪽이 디그리 분포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그리 분포가 사실은 많은 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인상적이라서 가져왔고, 컨피규레이션 모델도 당연히 네트워크 X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고, 또 LC 레니 랜덤 네트워크 또는 이렇게밖에 시간 관계상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로 이제 판서 강의로 하려고 했던 게, 저 컨피규레이션 모델에서 로컬리 트리 라이크한 구조가 있을 때 퍼콜레이션이 어떻게 되냐, 얘가 두 번째 과제인데 시간이 너무 없긴 한데, 제가 오늘 그래서 LC 레니 네트워크에 대한 건 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거를 이렇게 따라가면 되긴 하는데, 다음 시간은 그러니까 거의 요거 과제 설명하고 바라바시 알버트 모델 설명하고 그 과제 설명하고, 네 번째 과제는 거의 제가 설명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은 역시 실패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오늘 LC 레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그 판서 강의 따라한 거랑 약간은 비슷하게, 하지만 이 액세스 디그리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이걸 열심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내일 나머지 한 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써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과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제 설명 충분히, 과제에 해당되는 그거를 충분히 설명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